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밥상. 박사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면역력을 키워서 잔병 치레를 안 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라고요? 식이섬유가? 네, 그렇습니다. 식이섬유 하면은 되게 뭐 이 채소, 네네. 채소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식이섬유는 원래 우리 몸에서 소화가 거의 안 되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좋은 그 에너지원이나 기능성 영양소로 인정을 안 했다가 나중에 지금 그 7번째 영양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그 기능이 그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그 탄수화물이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놀랐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소에 풍부하고 우리 그 과일에도 많고 특별히 그 해조류에도 상당히 그 많이 있는 그러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다 있네요. 예, 탄수화물이. 네. 그래서 이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고 바로 장까지 가는데 이 장에는 그 유형균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 유형균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는 식이섬유를 이 유형균들은 잘 먹고 자기들이 증식을 하고 요 또 이렇게 먹은 대사 산물을 가지고 우리 몸에 굉장히 그 좋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장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공간에 좋은 그 유익균들이 많이 자라면 그만큼 몸에 안 좋은 유해균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유해균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그 뭐 암모니아 같은 성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유해균이 적어진다면 우리 장 속의 염증이 억제가 되고 또 그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장암 같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대장염이나 대장암 그걸 예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서재울 원장님, 이 식이섬유의 좋은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장 속에 면역력이 한 70% 이상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먹었을 때 결국 소장에서 이 음식을 흡수시킬 건지 배출시킬 건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익균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주 솔직한 게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면 정확하게 그걸 먹고 사람한테 이로운 또 그 생산 물질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또 유리하게 해줘요. 그게 바로 면역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포만감을 만들어서 되게 좋고 또 중금속 같은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는데도 역시 이 장내 유익균과 식이섬유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게 면역작용하는 백혈구를 증식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작용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은 결국은 좋은 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 결국 식이섬유가 좋은 탄수화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음식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그런 좋은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가 돼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이 다시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시마는 그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말렸을 때 사실 한 50% 정도가 그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드신다는 것은 50% 정도를 그 탄수화물로 그 섭취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을요. 다시마 속에 있는 좋은 탄수화물 중에는 콜레스테롤과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이 뛰어난 그 알긴산이라고 하는 그 탄수화물이 있고 또 요즘에 많이 유명한데 그 항암 효과로 굉장히 그 유명해진 그 후코이단이라는 그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또 혈압에 좋은 그 라미나랑 같은 그러한 생리 활성이 있는 그러한 몸에 좋은 그 탄수화물들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기도 이유식 할 때 육수를 다시마 육수를 내서 먹이거든요. 네. 장에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예, 건강하죠? 예, 건강하죠. 네, 잘 싸. 네. 잘 싸요. 예, 싹싹 나오니까. 알고 보니 놀라운 탄수화물의 효능, 이 모유 속에 들어있는 백신 영양소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의외의 탄수화물. 자, 난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인삼.
이것도 탄수화물이 있다. 네. 하하. 참.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아주 특별히 그 효과가 뛰어난 것들을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푸드 중에서도 특별히 면역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인삼이 되겠습니다. 야. 우리가 그 인삼이 몸에 좋다는데 인삼이 몸에 좋다는 것은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사포닌. 사포닌이라고 그러죠. 네, 사포닌도 그 탄수화물로 구성된 그 성분이 되겠고요. 또 인삼에는 그 면역 다당체가 있어서 우리 몸에 면역 활성을 높이는 그러한 성분들이 상당히 그 많이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사포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사포닌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역 다당체, 그 당이라는 게 탄수화물을 뜻하는 거니까 다당체예요.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또 사포닌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삼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 이름 그 학명 자체가 파낙스 진생이라 그래서 파낙스라는 뜻 자체가 판이란 말이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고대 그리스어로 파낙스 그러면은 모든 것에 해당하는 약 이런 뜻이니까 만병통치약이다. 그때는 뭐 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삼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으니까 굉장한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야. 아무튼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인삼에 면역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동진 원장님이 아무래도 한의사시니까 인삼을 많이 이제 고르시고 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에 쓰는 인삼하고 약에 쓰는 인삼 이 고르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예, 명확히 다릅니다. 우선 1년근이 있고 2년근, 3년근이 있잖아요. 이게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4년근, 5년근, 6년근이 또 다른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등급이 확연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1년근, 2년근, 3년근 정도는 요리용으로 쓰기에 적합합니다. 요리용으로 쓴다는 건 아무리 먹어도 큰 탈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약효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으로서의 인삼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4년근과 5년근, 6년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전하게 드시려면 그냥 2, 3년근 정도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4년근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약효는 2~3배가량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한 뿌리를 드셔도 그냥 3년근 3뿌리를 드시는 게 4년근 한 뿌리 드시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게 좋겠지라고 해서 4년근 이상을 고르시다 보면 혹시라도 체질이 안 맞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명절 때 받은 인삼을 갈아 마시려고 하니까 엄청 써요. 거기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꿀을 갖다 잔뜩 집어넣어서 마실 수도 없고 그게 어떻게 해야 그 쓴맛이 좀 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삼의 쓴맛을 좀 감하시려면 식초, 차가운 식초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놨다가 조리를 하시거나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차가운 식초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쓴맛을 조금 감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놀랍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탄수화물의 실체. 여기 우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유가 탄수화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몰랐죠? 몰랐어요. 놀랍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대의학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히포크라테스도 우유는 그 완전식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컵 정도만 우리가 마셔도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이 영양분들을 대부분 그 설치할 수 있는 그 완전 식품이 되겠는데 우유 속에 정말 많은 탄수화물 성분이 바로 유당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유당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된과 동시에 우리 장관에 있는 그 유용균들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 면역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우유에 면역 그 탄수화물 유당이 네. 아주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먼저 그 우유는 그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 바로 유당 성분입니다. 이 유당을 우리 장내 유용균들이 이용을 하는데
모유에 비해서는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모유의 한 3분의 2 정도 유당을 함유하고 있는데 우유 속에 우리가 한 200ml짜리 우유 한 개를 마신다 그러면 한 10g 정도의 유당을 먹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당도 있지만 우리 장을 건강하게 하는 올리고당이 모유보다는 작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히 드신다면 우리 장 건강, 장 면역능을 높이는데 좋은 식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유에 있는 유당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인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유당이 많이 들어갈수록 세포에 충분히 존재할수록 류마티스가 훨씬 안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그래서 유당을 어떻게든지 네. 좋은 방법으로 흡수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우유가 네. 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뭐 좋지가 않아요. 약간 먹으면. 비린내 같은 것도 좀 나고 좀. 네, 유당불내증은 사실 인종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이제 나고 있죠. 그래서 백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덜하고 우리 이제 황인종 같은 경우는 좀 많은데 우유를 먹고 설사를 하는 유당불내증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는 양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전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양보다 효소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소량씩 조금씩 드시는 것이 1차적으로 유당불내증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량씩 적응을 시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질에 겁을 내고 저걸 먹으면 내가 속이 안 좋겠지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듣고 꼭 먹어야 되겠네. 먹어야 돼. 조금씩이라도 주문해야지. 한 모금 먹고 그 다음날 2모금 먹고 이게 쪼쪼쪼 늘려가면서 아주 꼭 먹어야 될 식품이라고 생각하네요. 자, 서정을 원장님. 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우유를 마셔도 별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까? 네, 일단은 대안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들어가게 해서 시간을 주면은 불내증 있는 사람들도 유당을 잘 흡수시킬 수 있는데 아무래도 빵이나 시리얼 같은 다른 식품들하고 같이 첨가되면 좀 천천히 흡수가 될 수 있고 또 차가운 거보다 좀 따뜻한 거가 돼서 덩어리가 지게 만들면 위에서 통과 시간이 천천히 되니까 또 그렇고 씹어서 넘기면 그럼 소량씩 넘어가니까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흡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또 우유를 거기 있는 유당을 섭취하는 것이 또 면역에도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유당 불내증이 심한 경우에는요, 요구르트를 넣어서 왜 우리 티벳버섯이라든지 지중해 카스피해 요구르트라든지 유산균을 넣어서 하룻밤 실온해서 발효를 시키면 발효 형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구르트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유당 불내증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을 병으로부터 지키는 면역력.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역 탄수화물을 먹어야 합니다. 면역 탄수화물을요. 매일 먹는 밥상을 면역 밥상으로 바꾸는 비결.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쌀밥 아닙니까? 맛을 봐도 아주 맛있는 흰 쌀밥하고 똑같습니다. 면역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니까 네.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고 대단합니다. 진짜 식판처럼 만들어 팔고 싶어요. 병 걸리는 몸에서 병 안 걸리는 몸으로 바꾸는 비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매일 먹는 밥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과연 뭘로 바꾸느냐? 바로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나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가장 익숙한 방법이 바로 밥입니다. 네. 흰쌀밥, 국수, 떡, 밀가루들을 적정량 이상 많이 먹었을 때 이것이 나쁜 탄수화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참 다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몸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최고의 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밥이요. 네. 병 걸리는 몸에서 병 안 걸리는 몸으로 바꾸는 비결. 바로 이겁니다. 하나, 둘, 셋, 셋. 오, 예. 곤약밥. 쌀밥 그런 것도 이거 있어요? 흰쌀밥 아닙니까? 어머.
네. 이게 왜 무슨 곤약밥이에요? 전 곤약 참 좋아하거든요. 모양이 없잖아, 지금 곤약 모양이. 하얀데요? 네. 어머! 네. 어머! 아, 곤약을 안에 넣고 한 거예요? 이렇게 걷어내면 안에 곤약 있는 거 아니에요? 숨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곤약이 어디 있어요? 흰 쌀밥 같은데. 네. 보기에는 그렇게 흰 쌀밥 같으시죠? 예. 맛을 봐도 아주 맛있는 그 흰 쌀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줄 면역밥, 바로 이것이 곤약밥이 되겠습니다. 윤택준 박사님. 네. 곤약이 정확히 뭡니까? 곤약이라는 것은 그 구약 감자에 있는 그 탄수화물 성분을 가공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네. 수분이 97%고 한 3% 정도가 그 탄수화물입니다.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곤약이 뭐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서 한때 굉장히 또 유행도 하고, 그래서 뭐 살 빠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약간 그 비릿한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정은 교수님, 그 냄새 좀 없애는 방법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곤약은 딱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음식 자체에서 다 비릿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소금이나 식초를 넣은 팔팔 끓는 물에요. 표면이 살짝 하얘질 정도로. 예, 물에 넣고 한 1분 정도만 끓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데쳐낸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지만 비릿한 맛을 없애실 수 곤약 있어요. 장조림도 하잖아요. 네네. 그거 얼마나 정성 들어가는 음식인데요. 그렇죠. 한번 데쳐서 예. 간장에 넣고. 예, 계속 졸여가두면요. 계속 졸이면서 서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다리 아프시면서 만들어주신 어머니의 손맛 저는 잊지 못해요. 아니 제가 곤약하면 알거든요. 네네네. 근데 곤약밥이라는 게 네. 그게 어떻게 흰쌀밥하고 똑같이 섞여 있어요 그 안에? 예, 이제 만들 때 곤약이 원래 색깔이 이제 없어서 이제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먼저 곤약밥을 추천해 드리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일단 현미가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네. 현미도 까끌까끌해서 잘 못 드시고, 또 우리가 잡곡밥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식감과 그 흰쌀밥의 그 맛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곤약과 쌀을 1대1로 섞어서 밥을 짓는 것입니다.